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우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제네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볼 텐데요. 일단 제네릭이라는 것은 1.5 버전부터 나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아마 자바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계시다면 써보신 적이 있으실 법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도 그 예전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제네릭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있는 제네릭은 그 자바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니까 잘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네릭의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네릭 타입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제네릭 사용하는 법, 다음에 메소드에서 제네릭 사용하는 법, 그리고 제네릭 타입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제네릭에 있는 와일드 카드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네릭이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그냥 일반화, 범용화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클래스나 메소드에 사용하는 필드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을 호출하는 쪽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자, 일단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예제를 먼저 한번 보시면 제네릭 테스트라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클래스는 일단 좀 두 번째, 클래스도 뭐 한번 해보죠. 임의의 클래스 A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이미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타입 name이라는 것을 정하고 인티저라는 뭐 클래스 타입의 age라는 것을 정하면 이미 얘는 결정이 되어 버렸죠. 우리가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A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생성자에서 A 스트링 name을 전달하고 인티저 age를 전달한다. this.name에다가는 name을 넣고 this.age에다가는 age를 넣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A라는 클래스 AP는 NewA라고 해서 생성을 할 때 이미 첫 번째 글자로는 뭐를 넣어야 되냐면 뭐 문자열을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인티저 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출을 하는 쪽에서 이러한 자료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자료형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스트링이든 인티저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자료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형을 대입을 시켜줘야지만 실행이 된다는 거죠. 메소드도 마찬가지죠. 자, setName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메소드가 하나 존재하면 이 메소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ap.setName에다가는 여기에 숫자 넣을 수 있나요? 숫자 넣으면 오류 나죠. 왜 오류가 나냐면 무조건 스트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당연히 오류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문자열을 이러한 식으로 입력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 배우셨던 모든 내용은 호출하는 쪽이 기준이 아니라 정의되어 있는 쪽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려고 하는 제네릭은 뭐냐면 바로 호출하는 쪽에서 자료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반복적인 코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임의의 클래스 B라는 것이 이번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B라는 것에서는 일단 오브젝트 타입의 키와 오브젝트 타입의 밸류를 받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브젝트 타입의 키와 오브젝트 타입의 밸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this.key에다가는 키를 넣고 this.value에다가는 밸류를 넣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자열하고 숫자를 키앤밸류, 숫자와 문자열을 키앤밸류로 보내주고 싶고요. 자, 그 숫자 1이라는 값에 4과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시키고 싶고, 어떠한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지만 나는 키의 값에다가는 뭐 더블 형태 20.56 뭐 이러한 더블 형태를 넣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류의 값에다가는 뭐를 넣을까요? 밸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12.34와 같은 이러한 더블 형태를 넣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B라는 클래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 변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인티저로 주고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문자열로 줄 거야. 난 첫 번째도 더블 형태로 주고 두 번째도 더블 형태로 줄 거야. 라는 것을 호출하는 쪽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은 오브젝트 타입, 그러니까 자바의 최상의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티저와 문자열을 가지는 클래스와 더블과 더블을 가지는 클래스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클래스만으로도 이러한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클래스를 유사한 클래스를 여러 개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일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 클래스 타입, 인티저라는 타입과 문자열 타입, 그 다음에 더블과 더블이라는 타입을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무조건 오브젝트 타입이면 이 오브젝트 타입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바로 자바에서 제네릭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제네릭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자료형들만 활용을 해서 클래스나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순간에 자료형 타입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생긴다, 방법이 생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호출하는 쪽에서 자료형이나 클래스 타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것을 제네릭이라고 한다라는 정의 정도만 지금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제네릭을 좀 많이 활용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컬렉션 프레임워크인데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요 다음 라운드에서 학습하실 겁니다.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클래스들을 여하튼 무한적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무한 배열 비슷한 거죠. 그렇게 관리하는 방식의 프레임워크인데요. 뭐 예를 들면 리스트라든지 뭐 해시맵이라든지 해시셋이라든지 뭐 이러한 계열들이 전부 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러한 컬렉션 프레임워크와 제네릭이 같이 합쳐져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뒤쪽에 가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예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단 저건 아셔야 되니까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잠깐 눈요기라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요. 제네릭 테스트 2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new array list. 자, util의 리스트 쓰셔야 됩니다. awt의 리스트는 폼 만드는 쪽이라서 UI 쪽이라서 일단 생략하시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C라는 클래스와 D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C라는 클래스, 뭐 내용은 없다고 치고요. D라는 클래스. 이렇게 있을 때 이 리스트라는 곳에는 뭘 할 수 있냐면 무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 AP는 UC, D, BP는 UD, C, CP는 UC, D, DP는 UD,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싶다. 배열에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열에 담으려면 예전에 상속 배웠던 것처럼 클래스 mySuper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mySuper를 전부 다 상속받도록 만들고, 둘 다 동시에 배열에 담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형성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mySuper 만들고 mySuper라는 거 mySuper 배열 MS는 new mySuper 몇 개, 지금 4개죠.
4개의 공간 만든 다음에 MS의 0번째에다가는 AP 담고 MS의 1번째에다가는 BP 담고 MS의 2번째에다가는 CP 담고 다음에 MS의 3번째에다가는 DP를 담는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양성 개념 이용해서. 자, 그런데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는 것들은 오브젝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상위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도 얘네들을 전부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개수를 알고 있어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아, 총 4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그렇게 개수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개수는 무한적으로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개수 관리도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러한 상위 클래스는 전부 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 뭐 통일되어서 관리가 될 거고요. 마이슈퍼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C와 D가 있다라고 하면 리스트에다가 add 시키겠습니다. AP.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add 시키겠습니다. BP. 그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add 시키겠습니다. CP. 그 다음에 리스트에 add DP. 뭐 이러한 식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네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을 꺼내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일단 C 클래스 안에는 public void ccc라는 메소드가 있고 D 클래스 안에는 public void ddd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꺼내어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list. 이 뭐 내용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사이즈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꺼내어서 사용하는데 list.get i번째 거를 빼내겠습니다. 빼내면 얘가 C인지 D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브젝트 obj 타입으로 먼저 꺼낼 거고 꺼낸 다음에 뭐를 먼저 물어봐야 될까요? 얘가 instance of C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C 클래스 타입으로 obj를 형변환 시킨 다음에 뭐를 호출해야 되냐면 메소드인 CCC를 호출해야 됩니다. 요렇게요. 근데 else if 만약에 obj가 instance of D 클래스의 타입입니까? D 클래스의 타입이다 그러면 D 클래스로 obj를 형변환 시킨 다음에 DDD를 호출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타입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드러나네요. 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스턴스 of를 체크를 해서 아, 그것의 인스턴스가 맞다 라고 하면 처리를 하시면 되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나는 D는 안 넣고 무조건 C만 넣었다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C 클래스의 타입인지 아닌지 항상 조사를 하고 C로 형변환 시킨 다음에 얘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죠. 자, 그럴 때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제네릭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만약에 C만 담았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메일 클래스 generic 제네릭 테스트.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시죠. 그냥 이건 개념일 뿐이니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담을 수 있는 클래스는 이 클래스 타입만 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클래스 안에는 public void ee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하면 리스트를 선언을 하실 때 내가 이 리스트에 담을 것은 이 클래스 타입만 담겠습니다. 요런 표식이 바로 제네릭 표현인데요. 담겠습니다 라고 하고 리스트를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리스트 안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냐면 e라는 클래스 타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 타입 AP는 UE, 이 클래스 타입 BP는 UE, 이 클래스 타입 CP는 UE. 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리스트에 add를 시킬 때 AP 넣고 리스트에 add 시킬 때 BP 넣고 리스트에 add 시킬 때 CP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이제 얘 꺼낼 때 어떻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냐면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list.size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뺑뺑 돌면서 꺼내는데요.
list.get 해서 i번째 걸 꺼내면 조금 전에는 오브젝트 타입으로밖에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 클래스 타입 임시라고 해서 그냥 바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형변환도 안 했죠. 형변환도 안 하고 그냥 이 클래스 타입에 담는 이유는 이 리스트 안에는 이밖에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제네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는 이 타입만 쓸 수 있다라고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임시를 통해서 EE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조금 전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얘는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담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로 받았다가 그게 어떤 클래스의 타입이냐를 항상 조사를 해서 또한 형변환까지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제네릭을 적용하고 나면 이 리스트에는 이밖에 담지 못한다 라는 형태로 되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좀 멀리 가긴 했는데요. 여하튼 제네릭은 컬렉션 프레임워크하고도 이렇게 어울려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호출하는 쪽에서 이제 그 어떠한 클래스, 자료형 타입을 지정한다라는 개념이 제네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하고 사용을 할 때 보통 앞쪽에서 이 리스트 선언하는 것은 A 타입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A를 넣었는데, 이 뒤쪽에 A는 사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꺽쇠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뭐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나올 거고, 실제 지금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고 있는 제네릭 타입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예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출하는 쪽에서 자료형 타입을 정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클래스를 선언할 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선언하는데, 우리 클래스에 대한 제네릭 타입 선언은 접근 제한자, 지정 예약어, 클래스 이름, 익스텐즈, 임플리먼트 뭐 이러한 게 클래스 선언인데, 거기에 꺽쇠 표시가 들어가서 키나 제한이나 와일드 카드와 같은 제네릭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네릭 표현은 다음과 같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public class my class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extend object하고 뭐 implement serializable 했다라고 치면 여기에 꺽쇠를 하고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t, t2, t3 뭐 이러한 것들, 뭐 스트링 우리가 아는 클래스도 들어갔고요. 자, 이러한 표현에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니까 요건 놔두시고 extend string 없다고 가정하시고 t, t2, t3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다. 이 세 개를 뭐 하려고 이렇게 꺽쇠를 표시해서 선언했느냐? 바로 이 클래스 선언할 때 우리는 내용부의 자료형들을 앞서서 제가 오브젝트라고 표현했던 거 있었잖아요.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여기에 제가 오브젝트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호출하는 쪽에서 인티저 스트링을 호출할 수도 있고 더블을 호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약 여기에 꺽쇠 타입 1하고 타입 2를 주겠다 라고 하고 얘가 타입 1이고 얘가 타입 2다. 그리고 여기에 받는 것도 타입 1 타입을 받을 거고 타입 2 타입을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여기서 호출하는 이 순간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 바로 이 타입 1과 타입 2가 결정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얘를 쓸 때 이미 호출하는 쪽에서 인티저와 스트링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용을 할 때는 T1은 스트링이고 얘는 T2는 T1은 인티저고 T2는 스트링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호출하는 쪽에서 더블과 더블을 넣게 되면 T1도 더블이고 T2도 더블이구나 라는 식의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죠. 조금 혼돈되시죠? 자, 일단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클래스 타입에 있어서의 제네릭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타입에서의 제네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메소드 타입은 뭐 선언 자체가 접근 제한자, 지정 예약어 하고 나서 결과형 반응과 메소드 이름 뭐 등등등 쓸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 더 이러한 꺽쇠 표시와 함께 키나 제한이나 와일드 카드와 같은 제네릭 타입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된 것을 다시 또 결과형 반환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파라메타, 매개 변수들 앞에서도 같이 사용을 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메소드에서 사용되는 타입들도 전부 다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메소드 선언할 때 public static 꺽쇠를 하고 t와 n이라는 두 개의 자료형을 선언한 다음에
반환하는 것은 결과형 리턴 값은 n을 반환할 거고요. my 메소드는 자, 매개 변수로 받는 것은 t라는 것을 어떤 타입의 인포를 받고 final n이라는 그 타입으로 파람을 또 하나 받아서 리턴은 파람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식의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형식은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제를 조금 보셔야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네릭을 클래스 타입 선언부터 시작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